7월 27일 북에서는 이제 전승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참 허구의 날을 정해서 전승일을 만들었어요. 주로 공산군 국가에서 그 전승일 기념식을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2차 대전에서 종결된 날을 그 나라의 전승일을 기념하고 그래요. 근데 북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로, 더군다나 금년은 열병식을 이 뜨거운 여름철에 정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열병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또 핵무기 이런 것들을 전시해 가지고 인민들에게 선전해서 조선의 그 위기, 소위 북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 미국이나 한국 측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보지 마라, 또 우리가 무슨 침략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꿈꾸지 마라, 이런 의도성을 북한 인민에게 보여주면서 내적 결속과 외부적으로는 자기들의 군사력의 그 힘의 한계가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승절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7월 27일 지금 소위 과거의 그 주사파 중심의 노동조직들, 그리고 늘 그 광화문에 와서 집회를 했던 그런 그 촛불 집회 집단들이 이번에는 전승절 기념을 통해서 평택에 가서 소위 미군 기지를 전부 인간띠로 봉쇄하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아마 강하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자꾸 뜨고 유튜브들에게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이쪽에 태극기 부대라고 할까요? 우파들이 주동하는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도 오늘 신문 광고를 보니까 전부 다 평택으로 오니라. 그래서 경찰과 대치하는 소위 그 촛불 집회를 우리가 사전에 막아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참 민중이랑은 어떤 면에서 우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효선이 사건이라고 해서 의정부 북쪽에서 미국이 정상적 전투훈련에 장갑차가 동원돼서 가는 길에 우연찮게 차에 치여서 사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미군의 반미 감정을 고취하고 그랬습니까? 이 탱크란 건 잘 아시지만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전시에는 민간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작전 지역에. 근데 그 어린애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불행한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한국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미군 철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정권 출범이 되기도 바쁘게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소위 미국이 생산한 소고기를 갖다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귀한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해생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는다는 그런 해괴한 영상을 갖다가, 더군다나 공영방송에 준하는 MBC가 소위 피디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광화문 일대 또는 대통령 청와대 일대를 덮어씌우고 그 정권 출범이 무려 한 50일 동안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종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전쟁은 그 당시 세계대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사실은 전쟁은 1년간이고 2년간은 휴전협정을 하면서 이 전쟁을 악화시킨 거죠. 누가 더 한치의 땅으로 더 갔느냐, 또 누가 더 국군포로나 또는 저쪽에 중공군 인민군 포로를 더 많이 잡아오느냐, 그리고 어떤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 휴전을 때는 그 전쟁 상태를 중단하고 그 지역을 경계선으로는, 요즘 말로는 DMZ죠. 그래서 저쪽 강원도 철원 쪽에 가다 보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그 육사단이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 열흘 동안에 주인이 24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중공군이 주인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군이 주인되기도 하고,
이렇게 고지 하나를, 심지어 고지전이라고, 고지전, 고지를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겨루는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만 해도 거기 고지전을 지키는 데서 3,500명, 중공군, 인민군은 1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7월 27일 휴전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휴전은 불안한 전쟁의 종식이죠. 휴전이죠, 문자 그대로. 종전은 아니니까. 그럼 휴전 이후에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걱정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심지어 이승만 제거 작전을 할 만큼 완강한 한국의 자주적 입장과 정치적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미국에 피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머리를 흔들 만큼 한국전을 독려하고 북진 통일, 소위 이번 기회야말로 통일의 가장 좋은 기회다. 그 사람들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토를 관할 지역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뭔 명분이 있겠냐. 그러니까 참 북진을 강하게 선언했고, 원래 유엔군 입장에서는 38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죠. 다행히 메가더가 나중에 동조를 해서 유엔군도 38선을 넘어갑니다만 우리 국군이 먼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록강까지 갔어요. 두만강 상류까지 갔어요. 거의 국토가 통일됐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예요. 중공군 개입할 때 명분은 항미 원조입니다. 지원군. 소위 노농 붉은 군대, 중국의 홍위병들이 주도했던 붉은 군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안 지역에서 장개석 정보원하고 내전을 치르면서 훈련된 중국의 소위 우리 조선족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중국군에 편성돼 가지고 국부군하고 내전할 때도 지원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독립을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6.25 전쟁에 앞장서 가지고 나왔고, 또 중공군에 남아있던 무장계리라죠. 그들은 파르치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남쪽에서 올라간 한국군을 중심한 미군, 그리고 각종 16개 나라, 멕시코라든지 또 저쪽 칠레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또는 터키라든지 또는 유럽에 있는 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병원선을 보내왔어요. 병원선을. 그러니까 16개 나라는 현역을 보내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6개 나라는 병원선이라든지 의료진을 보내서 한국전을 도왔어요. 그 외에도 IT 같은 나라는 그때 돈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500불 정도, 적은 돈이죠. 그래도 한국전에 보태라고 보내온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전 세계가 동원돼 가지고 전쟁을 1년간 전면전을 하고 2년간은 휴전을 놓고 상호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찾고 많은 군대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격전을 했죠. 그리고 7월 27일 휴전이 됩니다. 그 휴전은 소련이 제안을 했고 중국이 받아들였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휴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반대했어요. 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통일 못한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미군이 강하게 휴전을 종용하니까 이승만은 거제도 포로 석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어긋나는, 사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도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관할이죠. 그 당시에 전쟁 때는.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밤에 철조망을 끊고 북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은 방공포로를,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6,000여 명을 석방해가지고 한국에서 잊지 말고 제3국으로 가라고 해서 각기 그 사람들이 중남미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심지어 동남아로 가고 해가지고 또 세계적 기반을 잡은 거예요.
우리 교민사에. 이런 일을 하니까 미국은 이승만 제거 작전을 했던 거죠. 근데 휴전에 강하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에게 끝없이 편지를 보내서 휴전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로 휴전 협정 전에 러스크가 와서 아마 7월 1일쯤 될 겁니다. 한미 동맹, 북한의 침략이 다시 있을 때는, 중국의 침략이 다시 있을 때는 미군이 동맹 관계로서 적을 격파하는데 지상군 파견을 하고 전쟁을 전면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돕는다. 우리도 물론 미국이 피해를 볼 때는 돕도록 상호방위 조약이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계 최대 강국, 군사 강국인 미국이 가장 하위에 있는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동맹 맺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신념, 그리고 한국민의 자주력, 또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원하는 그 국민의 마음을 깊이 미국이 헤아리고 한미 동맹 조약을 10월 1일 미국 와싱턴에 가서 본조약을 맺습니다. 거기 주역이 이제 덜레스죠. 이승만 대통령과 학업을 같이 했던 친구가 미 국무장관 덜레스였어요. 이런 사연을 겪고 우리 한국전쟁은 끝났어요. 그럼 휴전 70년 동안에 남북 간에는 과연 평화가 유지됐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하다 미군 병사 둘을 북한군이 도끼로 절단해버리는, 미국의 푸에블로우라는 정부함이 납치당해 가는 사건, 청와대 기습을 위해서 무장공비를 30여 명 보내가지고 기습해서 김신조가 살아남아가지고 증언했던 사건, 강원도 삼척 울진 일대에 무장공비가 70여 명 와가지고 넉 달간 전투를 했던 참혹한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해전, 또 도끼 만행 사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남북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하 간첩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공산 간첩, 최근에는 간첩들이 전부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사회단체나 문화단체 또는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영역, 포지션을 확보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가져다가 아주 유사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로 조직이라, 아로 혁명 조직이죠. 유사시에는 뭐 비행장을 폭파한다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북쪽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명령을 내리면 그 현지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거점 조직. 그래서 이태리의 공산주의자 네오마르크심의 창조자죠. 그래서 고지전, 고치, 일정한 지역을 고지화하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라. 그리고 유사시에는 혁명 조직으로 돌변해가지고 나타나라. 이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창원 간첩 사건, 충북 오송지역, 청주 오송지역의 간첩단 사건, 그다음에 서울에서 간첩단 사건, 이런 여러 조직들이, 민노총 조직 속에서 간첩이 들어가서 그 조직국장부터 저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소위 북한의 공작원하고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아다가 지금 다 붙잡혀가지고 구속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지하 조직이 지상으로 올라왔다 이게. 그러니까 종전 70년 동안에, 휴전 70년 동안에 크고 적은 사건들이 연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북쪽이 위반한 것은 아마 한 7만 건 이상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더 부풀려가지고 15만 건이 된다고 해요. 뭐 공산주의 통계란 건 조작이고 전부 다 선정용어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한에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희생된 군대 숫자만 소위 4,330명. 거기에 우리 한국군 육군이 4,128명, 해군이 58명, 해병대가 65명, 공군이 16명, 미군이 92명. 그래서 정확하게 4,360명이 전사를 한 거예요. 수전 70년 동안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버티면서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땅굴을 파고, 땅굴이 한두 개입니까? 제1땅굴, 제2, 제3, 제4 땅굴까지 발견했잖아요. 땅굴이 얼마나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합니까? 인력을 필요로 합니까? 그 무모한 짓을 김일성이가, 호치민이가 베트남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 베트남의 소위 그 게리라 부대죠. 베트남 게리라 부대. 그것에서 상당히 어떤 고문을 받아가지고 남쪽을 땅굴로 공격해가지고 일시에 수도를 장악하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뒷받침시킨 것이 AN2기, 소위 저공 비행에서 나무로 바닥을 깔아가지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하는 비행기, 또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남쪽에 소위 파송을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해방기지를 만드는 전략전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통일부, 소위 대남혁명사업부의 통전부라고 하는 그 산하의 역할이 있던 겁니다. 직접 간첩을 양성해서 거기서 항공기를 피습하는, 그것이 바로 8.58기 격추라든 이런 것도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마운 것은 미군을 중심 삼고 유엔군이 한국전에 와서 우리 한국이 본토를 다시 휴전선 이남이라 차지하고 이만큼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대단한 거고, 북한은 지금 김일성의 3대 세습을 하지만 뭐 하나 인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갖다 줬습니다. 하늘이 준 천부적 권리인 인권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정권을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70년 이후 북한은 분명히 이제 망하는 길을 갈 겁니다. 아마 앞으로 3년 정도 안에 북한 권력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 권력이 존재한 북한 인민 해방이 안 됩니다. 경제 해결 못 합니다.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오늘 아침에도 탄도미사일 2개를 또 발사했잖아요. 어제 그제는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은 배를 쫄쫄 굶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 봉쇄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장마당이 다 사라지게 생겼다. 이게. 물건이 없어요. 열려도. 거기 무슨 쌀이 있고 무슨 석유가 있겠습니까? 쌀은 국가 통제 품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밀수에다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국가 것 외에는. 국가 것이 안 나와요. 배급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에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이게 제2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북한에. 김정일은 지금 정권 잡자마자 입밥에 고기국 먹인다고 큰소리 쳤죠. 그리고 장마당을 안정시키면서 확대한 건 사실이에요. 배급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왜? 부패한 사람들을 척결했거든. 응? 장성택이라고 자기 고모부부터 현영철이라고 인민군 총사령관까지 다 저격했잖아요. 이용일이라든 다. 한 4,000명의 고급 과물을 죽였어요. 순전히 공포정치죠. 얼마 전에 신의주에는 세관에서 무슨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해서 세관 직원 17명을 공개 총살해버렸습니다. 또 온성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눈 감아줬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이주시켜버리고 그 주도자들을 거기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정말 천인무도할, 역대 어떤 독재자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히틀러를 제하고는. 이런 짓을 하는 우리 동족이 북쪽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종전 70년을 돌아보면서 한미동맹의 고마움과,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와서 한미동맹의 북한의 핵 억제 확장을 구체화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제주항에, 입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이 지금 길을 쓰고 거기를 맞추는 미사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 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죠. 잠수하면 땅 물속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미사일이 뭐 당장에 날라옵니까? 다음 몇 분 걸리지? 그동안에 다 정보 포착하고 중간에 또 파괴하고 미사일 요격하죠. 그리고 얼마나 연안에 가서 북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잠수함이랑은 낡은 거고 소형들이라 거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같은 것이 가면 뭐 거의 부대들, 호위 부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축함이라든지 뭐 이런 함정들이 쫙 깔려서 가니까 항공모함 호위 부대가 있듯이 함대라고 하잖아. 함대. 이 존재 가치가, 더군다나 존엄을 참석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잖아. 존엄 참수. 너희 존재가 없어진다. 평양이 없어진다. 너도 못 산다. 이래놨잖아요. 그런데도 인민을 볼모로 잡아서 저 무모한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남북한 2018년에 9.19 합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합의죠. 왜냐? 초소를 양쪽에 50개씩을 없애기로 했다. 북한은 500개 이상의 초소가 되니까 50개를 없애면 450개고, 우리는 198개가 있었는데 50개면 15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비교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양쪽이 50개씩 초소를 폭파한다. 그런 논리가 얼마나 비등가적 가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불합리한 9.19 합의가 우리 한국군이 DMZ 지역을 정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고, 어느 지역에는 우리 영토가 북에서 관리하는 속에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조약을 만들었다 그러냐. 서해 바다가 위태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알리고 우리의 그 풍요를 자랑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를 못하게 해놨다 이게. 그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북한에 알리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삐라라든지 우리가 보낸 물품, 라디오, 의약품 이런 것들이 달러라든 이렇게 북한 인민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탈북을 하게 되고, 이런 삐뚤어진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해서 강한 힘 앞에 북한이 자기들의 자세를 바꾸도록, 전쟁에 승산 없다.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어를 썼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의미를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당 규약을 바꿔가지고 남조선 전체 조선의 공산화란 말, 남조선 혁명이라는 말을 뺐다고 그래요. 그것은 북한만이라도 생존해야 할 가치를 인정한 거 아닌가. 남쪽의 실체적으로 이제 남조선이라는 말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함으로써 같이 동등한 국가 간의 가치를 인정해서 공존의 원칙을 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서독은 72년에 기본조약에서 동서독이 상호 주권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고 출발해요. 그게 오히려 접촉하고 통일하는데 부담이 안 됩니다. 서로 적대 국가를, 우리도 헌법에서 영토를 대한민국 전체라고 해놓으면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북한도 항상 남조선 대남혁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혁명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 아니다,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근데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남북관계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최고의 극과 극은 다시 평화를 만들 수 있듯이 위험은 새벽이 어두면 태양이 바로 떠오르듯이 남북관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저희를 늘 지도했던 문선명 선생님께서도 공산주의 70년을 못 넘어간다고 해서 소련 멸망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의 예언이 소련 공산주의를 마무리 지킨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찾아와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제 북한도 종언을 구할 때가 왔다. 그래서 남북한이 험한 관계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인민이 가장 천대받는 인민 천대 상황을 연출해 버렸으니까 천리마가 말리마로 바뀐다고 북한이 회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민의 입밥 고깃국 줄 가능성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갈 거고, 김정은 권력이 붕괴되면 집단지도 체제 같은 합리적 정권이 들어와서 남북관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의 통일의 한마당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종전 70년, 한미동맹 70년을 해고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